유례 없는 세금 정책들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들 계약갱식 청구권이 2+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작. 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제목은 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공부하는 시장들이 너무 바쁘고 전문가들도 이거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주제를 정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번 주에 변화들이 뭐 지금 세종시 이전한다고 해서 세종시도 들썩거리고 네. 뭐 임대차 3법도 나오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본격화 가셔야 되는 골격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계약갱식 청구권이 2+2 그러니까 2년을 전세로 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2년을 더 주는 거였고 네. 의원들이 정말 발의를 많이 했어요. 뭐 네. 2+2+2+ 지금 초등학교 6년이니까는 6년은 보장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네.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한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영원히 임차인들을 그냥 살게 해주자라는 것까지도 발의를 했었어요. 잠깐만요, 소장님. 근데 이거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지금 어떤 정체의 색깔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내 돈 들여서 집을 샀고 네. 그거를 이제 누군가 전세를 줬는데 네. 정부가 만약에 그거를 평생 이 사람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네. 내 집인데 그쵸. 내가 살고 싶을 때 또는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을 때 그렇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과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도 되는 일인가? 그래서- 라는 의구심은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당에서 이제 이 결정은 아직 이제 법이 시행되진 않았고 네. 요게 이제 8월이나 9월 정도에 네. 뭐 이제 이번 국회 8월 국회나 아니면 정기 국회가 9월 달에 열릴 건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은 거의 이제 결정이 이제 당론이 형성이 되고 네. 논의가 되었던 게 이제 2+2 요걸로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저건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거죠.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5%의 개정안이 이제 이게 유력하다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내가 임대 보증료가 있으면은 그 보증금을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게 보증금과 또 월세가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보증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월세에 해당이 되는 거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는 또 계산법이 다르겠지만은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우선 5%로 뭐 1억이었으면 1억 500만 원까지만. 1억 500만 원까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냐면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크죠. 전월세 상한제를 5%로 하되 네. 지역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안 오르는데 그냥 5%가 정례화되어 가지고 안 오르는 지역도 그냥 5%씩 올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5% 이내에서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한 게 강남이나 뭐 송파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데잖아요. 네. 그런 데를 1% 2%로 그냥 올려버리면은 또 네. 주인이 또 안달나는 상황이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가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 요건 이제 시행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될 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어떻게 재량을 행위를 만들어낼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겠네요. 법의 구조가 법이 있고 그 법을 좀 세부화시킨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령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을 해줘요. 지자체 그게 조례거든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게 될 가능성들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위임을 해줘서. 네. 자, 다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임대인 실거주 요청 시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은 해요. 만약에 제가 소장님 이제 임대차 이 3법이 시작이 됐고 이미 네. 이제 2+2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소장님 댁에 살고 있다가 네. 소장님 저 2년만 더 전세로 살게요 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아니 나도 거기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돼 이제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2+2가 한 번 정도는 네. 거부할 수 있다. 아니, 임대인 그러니까는 입장에서. 한 번이 아니라 임대인의 그 편의를 봐준 거예요. 뭐냐면은 임대인이 나 거기 들어가고 살고 싶어. 근데 2년은 보장해 주는데 2년 뒤에 내가 살고 싶으면은
그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년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네. 이제 들어가 살 경우에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네.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거 3법 시행 이전에 네. 전세 보증금도 계약갱신 전월세 상한 적용 요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임대차 3법 그러니까는 네. 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네. 전세 보증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네. 이제 그게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3법 시행 이전에 전세 그 보증금도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대가 종료가 되는 게 한 뭐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네. 법 시행 이전에 네.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 한 차례 정도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 5%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시행 이후에는 5%밖에 못 올려요. 조건이 그거예요. 이제 임대가 2개월, 6개월 이렇게 남았으면 네. 그 시간 내에 꼭 임대인이 얘기를 해줘야지 가격들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또 불인이라서 근데 이게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7개월 전이랑 8개월 전에도 올릴 수 있는 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동일할 수는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 통보하는 기간들이 한 네. 6개월, 2개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내에 얘기를 해줘야지 좀 유효하고 지금 1년 남았는데 그러면 1년 전이나 계약하고 난 다음 바로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일단 그 기간 내에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전세를 주신 임대인 분들은 예. 보통 그 기간 동안에 네. 좀 더 올리겠다는 의사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 이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전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인들은 이번에 가격들을 또 굉장히 많이 올리는 틈새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이게 3법이 시행돼 버리고 나면 네. 그때는 최대 올릴 수 있는 한도가 5%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전에 미리 소급해서 그렇죠. 다 올려놔 버려야겠다. 소급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게 안 되는 건데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계약 만료에 대한 부분하고 뭐 이런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이전에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직후에는 이제 전세자 간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급되는 것도 있지만 소급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세가 내 옆집은 6억인데 네. 나는 9억이야. 이런 경우가 네.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전세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좀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빨리 2년 지나면은 갈아타야 되겠다. 싼 걸로, 싼 게 있는 데로 갈아타야겠다. 그리고 거꾸로 싼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이걸 끝까지 버텨야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런 그 버티기와 낮은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견 충돌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전세 수급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4년이라는 게 순환이 돌아가는 게 2년에서 4년으로 바뀌니까 전세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렇죠. 전세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전세를 가는 것들이 조금 불편해지는 시장도 이제 그렇죠. 생기게 되는 거죠. 불편해지는 만큼 전세를 내주는 사람도 어차피 상한선이 있으니까 네. 많이 시장 수급대로 가격이 상승하진 않겠네요. 네, 미리 그쵸. 다 반영을 해버릴 네, 테니까. 그쵸.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 이렇게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거 보면 네. 처음 생길 때 네.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사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때는 전세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신도시는 전세가가 좀 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 이번에 다 올라갈 확률도 많겠네요. 근데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할 때 동탄 같은 경우는 투자로 가려면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실거주로 5년을 가려면 가고 투자로 하더라도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갑자기 확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회들이 많으니까는 가격들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제 신도시의 특징은 처음에 전세가들이 굉장히 낮게 뭐 네.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은 안정화가 된 다음에 가격들이 한꺼번에 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제 지인분들도 신도시 동탄뿐만 아니라 네.
전세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이번 시기가 이 3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렇죠. 좀 왜냐면은 이게 전세가도 갑자기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전세 수급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되게 이제 힘든 시장이 될 수 있고 이게 시작이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심각한 전세난이 그리고 매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그 세종시에서 네. 이제 신혼집을 차려서 이제 2년 계약했던 거에서 몇 천을 좀 더 올려주고 네. 또 이제 2년 연장해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계약 만료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네. 남았거든요. 네.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지 네. 걱정이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제 몇 개월 남았다고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6개월 들었어요. 정도면은 조금 걱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이 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하고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전에 네. 있으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로 사시면은 되게 힘든 게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부분들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동에 전세로 집을 팔고 왔는데 이제 돈을 합쳐도 목동에 지금 자기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건너 이제 경기도 쪽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옮겨 타거나 아니면은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반전세로 해서 네. 월세도 조금 내고 전세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거기서 더 안 되면은 조금 소수의 사람들은 또 월세로만 전향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겠죠. 네, 이러면서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전세 살다가 집을 사나 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수요들이 지금 이 친구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친구 한 명이지만 그런 분들의 사례가 네. 곳곳에 있으실 거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상담하면서도 네. 하루에 만약에 제가 5명을 상담을 하면 한두 건은 꼭 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전세가가 올라가는 만큼 네. 주택 구매의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맞나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맞췄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한 개로 또 길게 하면은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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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힘들어하시니까. 아, 세법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요.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조금 이 세법 개정안이 뭐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어요. 뭐 네,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네, 뭐든 뭐 네.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서 기존의 617 대책이나 710 대책에서 네.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네. 거기서 추가된 것만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소득세가 인상이 되었어. 근데 소득세가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소득세는 지금 소득세를 내고 계시죠. 어떤 네. 소득세를 내고 계시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고 네. 계시죠. 근데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잖아요. 그쵸. 그리고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도 퇴직소득세. 소득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소득세가 크게 뭐 세 개로 분류를 한다면은 여기서 무슨 양도소득세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소득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든 소득세의 인상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소득세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최대 세율이 40%였는데 네. 그 이후에 42%가 됐고 이번에 45%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대 30%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72% 거기에서 네. 지방소득세까지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를 할 경우 양도 차액의 72%를 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7.2% 하면 79.2%를 최대로 네. 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 건 양도소득세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세구간이 이제 10억 이상에 대한 부분들도 세구간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기면은 이제 거의 82.5%? 82.5%요? 네. 82.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벌면은 거의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집을 세 채를 가지고 규제 지역에 있으면은 그렇게 세금을 내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도 뭐 집이 세 채 때 사면은 뭐 10억짜리를 사면 1억 2천을 내야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1억 가까이 내야 되고. 아니 소장님 82.5%라는 이게 입에도 잘 안 담기는 숫자인데 네. 만약에 제가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서 네. 10억 주고 집을 샀어요. 네. 10억은 어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10억짜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10억에 달하는 집을 샀는데
다행히 상승기량 맞아서 돈을 좀 네. 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0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제 양도소득은 10억이잖아요. 네. 그럼 10억에 대해서 82.5%면 네. 8억 2,500이 세금이잖아요. 네. 저는 1억 7,500이 남고 네. 리스크나 이런 위험성, 이자 비용은 다 제가 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공제되는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10억이면 10억에서 기존에 줬던 취득세도 이제 공제를 하고, 네. 뭐 기본 공제 한 250 있고, 그 다음에 집이 한 채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일부 되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네, 그 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숫자 자체가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록 지금 1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이 3% 오른 것도 상징적으로 되게 좀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세금의 세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지금 팔면은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라는 거 집주인분들, 주택 소유자분들이 다 아실 거잖아요. 그 정도. 네, 그쵸. 내가 지금 얼마에 샀으니까 얼마 팔면 얼마가 소득세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당장 내가 집을 팔 필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안 팔 것 같아요. 그렇죠. 못 팔아. 네. 당장 팔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네. 못 파는 시장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거래세를 너무 많이 맞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전체적인 소득세, 포괄적인 소득세까지 인상을 하니까 거래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시장이 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권 중과 대상이라고 있는데 네. 분양권은 채권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조정 대상 이상부터는 주택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분양권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과 대상 그냥 단순하게 그 세율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 2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무서운 중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저번 주에 봤던 신문 기사에서 통계가 한 개 나온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한 개 좀 넘겨 주시면요. 이 보시면은 다른 나라랑 비교한 다른 건가요? 나라랑 비교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 네.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늘색이 보유세고요. 네. 정말 진한 파란색이 거래세, 취득세랑 양도소득세예요. 좀 다른 나라랑 OECD 평균이랑 다른 나라 선진국이랑 차이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우리가 좀 적고 네, 양도세가 좀 많네요. 그렇죠. 거래세가 많죠. 네, 네, 네. 다른 나라는 거래세.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반대로 보유세가 돼요. 많네요. 네. 네, 반대로.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가격이 안정화가 돼요. 음.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OECD 평균, 그다음에 스웨덴, 독일, 일본 전부 다 보시면은 그 뭐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유세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집에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렇죠. 그런데 사고 팔기는 쉽게 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우니까 탈출해야지 하면 거래세가 조금 낮아야 되겠죠. 그쵸. 탈출을 할 수 있는 팔기 거예요. 편하게. 그렇죠. 사고 팔기를 편하게 한 거예요. 그럼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근데 물량이.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보유세 비중 자체는 조금 낮고 거래세가 높아져 버리면요, 부담스러운데 지금 문제는 이게 2018년도 기준이에요. 네. 지금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가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책들이, 저는 이제 정부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은 네. 일단은 어떻게든 집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거래세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네. 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례 없는 세금 정책들이거든요. 세금 정책의 네. 마르타 같은 느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만약에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거래를 편하게 하고 당분간은 거래를 좀 편하게 하면은 가격들이 움직여가지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일 수 있는데 네. 나중에는 시장에서 그거를 스스로 거래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너무 비싸네, 싸네 하면서 적정 가격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 너무 투기가 많으면 그 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찝어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출구 전략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공급을 거의 못하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나오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야, 네. 참 정부도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이제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도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 투기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일관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기조. 그 기조를 만약에 바꾸면은 행정의 일관성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래, 이랬다 그러면은- 저랬다는 게 그러면은 돼버리는 신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정당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해가지고 틀면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유지를 하면서 이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틀을 유지하면 할수록 집값이 잡히지는 않고 그렇죠. 계속 틈새마다 이렇게 솟구치는 가격들이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없는데 네. 그 없는 공급 중에서 틈틈이 나오는 이제 주택들이 네. 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수요는 있으니까. 예. 항상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ETF나 뭐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좀 많이 이미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라는 퀘스천은 항상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미래를 모르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대로 두다가는 진짜 더 멀어져서 네. 더 뭐 잡기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좀 기다리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조금 조정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조정은 올 거예요. 네, 네. 이런 질문들 아마 상담 시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게 그 인구가 떨어지는 부분들. 근데, 저출산. 예, 저출산의 인구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거를 얘기할 때는 저는 가구로 얘기를 해요.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요. 예. 인구는 줄지만 예. 가구 수는 늘어난다. 집이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집은 무조건 한 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대수의 인원수가 쪼개지면서 1인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맞아요, 2인 맞아요. 가족은 많아져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은 2035년도 이하부터는 점점 떨어져 2045년대는 지금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네. 근데 가구 수는 계속 올라가요. 인구가 줄어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제 거 영상을 보시면은 지도에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4인 가족이 처음에 많다가 3인 가족이 되다가 그 비율이 많다가 나중에 2045년 되면은 1인 가족들이 거의 이제 도배를 하듯이 싹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가 있는 인프라들은 네. 계속 인기가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거고 네, 네. 좋은 대학들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니즈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서울대는 미달이 네. 안 나죠. 그렇죠. 그때 제가 비유를 네,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수요들이 좋은 데는 몰려가가지고 가격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는 올라가요. 10억, 20억, 30억. 네. 나중에는 100억짜리 집도 나오는데 네. 그 100억짜리의 수준을 지금의 기준의 돈의 가치랑 같이 따지면 안 돼요. 그때는 100억이지만은 지금 현재랑 비교를 할 때는 뭐 20억이 될 수 있는 그쵸. 거고 15억이 네, 될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올라가면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제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하는 구조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설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조정이 있지만은 그 조정이 영원한 조정도, 그다음에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그것들이 없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작은 하락과 네, 큰 상승. 그렇죠. 결국은 그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네, 상승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아마 이제 공포가 많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무섭거든요. 그때는 더 못 사요. 맞습니다. 예. 자, 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작. 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을 분양을 할 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분양 가격을 네. 너무 높네. 이거 높으니까 내가 조금 제한을 할게. 토지가랑 건설 비용들 그거 일단은 원가로 내가 표준으로 산정해 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들
너무 과도하지 않게 내가 분양가를 산정해 가지고 요 정도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예, 정부가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내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조합들은 네. 이제 이게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요? 네. 다행히 이제 둔촌주공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은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한 평당 2,980만 원 정도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옆에 뭐 네. 나홀로 아파트 200세대 아파트 네, 거기에 네. 평당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어.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로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싼데 나중에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또가 되는 건데 분양가는 싸지만 시세 매매 가격은 그렇죠. 높은 거죠. 그렇죠. 분양가는 싼데 나중에 팔 때는 네. 그 주변 시세를 맞추거나 맞춰서. 더 높이 올라가죠. 새 네. 아파트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7월 29일 이전 그리고 오늘까지의 시장은요. HUG에서 고분양 관리 지역을 정해서 뭐 미분양 관리 지역, 고분양 관리 지역 이런 걸 정해놔요. 그래서 이미 가격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 강남에 보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30평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억인데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 30평대 동일한 게 26억 3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26억 정도 뭐 26억, 되겠죠? 30억, 10억까지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네,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고분양 관리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시장부터는 이거보다 더 제한을 해요. 더 제한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분양가 상한제는 진짜 싼 값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조합 입장에서는 네. 내가 집을 지금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게 사업성이 나와야지 내가 추가 분담금도 덜 내고 지금 초과 이익 환수제도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시행되면은 사업이 내가 지금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분양이나 계속 이거를 지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가 이제 시행된다고 하니까 원래 지금 이 시점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3만 4천 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 거의 2만 가구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후분양으로 돌리든지 뭐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선회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 이제 시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것도 공급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새 아파트를 네네. 못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실제적으로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완전히 공급이 바닥을 쳤어요. 2년 동안. 그럼 예. 또 집값이 올랐었겠네요. 이때 엄청 오르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급락을 완전히 공급이 사라져 버린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런 선행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세금 대출로 거래도 막고 공급도 이제 안 나오는 상황에 여기 분양가 상한까지 적용되면은 이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 또 도래하는 근데 거죠. 생각해 보면요, 사장님, 이게 저도 딱 봐도 분양가 아무리 낮게 해도 상한제 적용해도 시장에 풀리면 네. 가격 올라가는 거는 마치 활 땡겼다가 놨을 때 쫙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다 알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조금만 설명해 주면 다 알 것 같은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이 세상에서 네. 저거를 왜 저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은 파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8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네. 3조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할당량들이 있는데 네. 그 할당량들을 조금 이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대부분 그렇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파이를 더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그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을 쉽게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제 네, 집이 네.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똑같은 파이 중에서 조합이 만약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은 가져가야 되는 돈들을 조금 덜 가져가게 되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네, 됐어요. 예, 그렇기 됐어요. 때문에 그 파이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자 쪽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가격들을 너무 많이 올리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신축이 생기면은 걔들이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뻥 올라가요. 네. 그러면 옆에서 키 맞춤을 해가지고 네, 네. 가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쉽게
무주택자들한테도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주기 위한 뭐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장님 말씀 드릴 때마다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다 이해가 되면 가장 드는 생각은 뭐냐? 첫 번째로는 집을 좀 사긴 사야겠구나. 네. 이 한 가지 좀 들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분들 네. 진짜 힘들겠다. 힘들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쁜 마음 먹고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어떤 정책을 하면은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네.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정책이 관료주의라는 부분들이 네. 아직까지 중앙부처는 조금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선회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게 이제 뭐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네.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그 기조에 맞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결과들이 어느 정도 실무자들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이제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죠. 방향성이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미 정해져 예. 있는 것 같은 그 그렇죠. 틀에 있으니. 그렇죠. 진짜 이 예. 부동산 얘기 항상 들을 때마다 재미있으면 3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씁쓸하기도 하고 예. 우리 저 이제 금융 쪽은 이러지 않거든요. 좀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느낌이. 지금 이 시장이 정말 정말 처음 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한 시장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했지만은 네네. 정말 이번이 거의 끝판왕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예전에 그 집 사라 하면서 대출 많이 해줄게 이런 시장에는 집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은 집 사지 마라 하니까는 사람들 우리 심리적으로 더 안달이 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저는 부동산에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이게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기준들이 없거나 불안할수록 이제 부동산이 더 가격들이 더 요동치는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면 알수록 주거 안정,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되는 건 맞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사람들이 이제 너 투기꾼 아니냐, 너 집 한 채 사라고 한 투기꾼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이 있어야지 오히려 재산이 좀 보호될 수 있는 네. 조금의 기반들은 최소한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저도 들어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서는 쫓겨나지 않은 집 한 채는 그쵸. 안정적인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게 있으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준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집이 없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요. 네. 간격의 네. 극이 더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지인 같은 경우 전세 지금 이렇게 한 번 연장해서 거의 만기가 다 돼가는 네. 그러니까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민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질 않잖아요. 짧다면 짧고 길고 금방 길고. 가더라고요. 네. 금방 가가지고 이제 전세금 뭐 해서 힘들게 다 끝내고 이사해서 아이고 이제 좀 2년 동안 편하게 살자 그러면 1년 정도 이후부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네. 막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네. 사실 돈이 많으시면 네. 전세금 올려달라면 올려주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거 안정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거 안정이 불안한데 위에서 이런 매매라든지 투기를 잡으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그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거주자이면서 또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네. 결국은 이제 입지가 또 좁아지는 거고 음. 그 좁아지면서 불안하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네. 더 이제 지역을 바꾸거나 이제 임대료를 더 내거나 이런 네. 상황들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면 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LTV 대출이잖아요. 네, 그 LTV가 뭐, 집담보대출이죠. 집담보대출 그런 거는 보통 얼마까지 좀 나오는 편이에요? LTV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네. 투기 지역이 있는데 LTV는 조정 대상 지역 50% 정도 집 이제 무주택자가 살려고 하면 5억이면 2억 5천까지는 대출이 그런데 나온다. 이제 소득 수준 자체가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으로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 9천 이하다. 네, 네. 그러면은 10%더 추가돼서 60%까지. 음.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니까 네. 여기서는 최대 50%까지 나와요. 소득 수준이 아까 좀 9천만 원 예, 이하. 9천만 원 이하나 부부 소득이 또 8천만 원 이하다 이러면은 그렇게 나오고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또 추가가 돼서 60%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에 대해서 무주택자들은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주택이 없으신 분은 이 저금리를 활용해서 네. 대출로 집을 한 채를 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전략 중에서 얘기를 한 게 1주택자는 지금 세금이 무섭지만은 그 취득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그나마 감소할 수 있는 게 1주택에서 1주택으로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좋아요. 물론 보유세는 좀 늘지만은 1주택자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 저항을 조금 낮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가시면은 오히려 이번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금 정책도 결국은 다주택자, 네. 그 흔히 단기와 다주택자, 단기로 하는 사람과 다주택자죠. 흔히 말하는 정부가 규정하는 투기꾼이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게 좀 무섭게 다가가지만 그렇죠. 실제 실거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무서운 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접근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잘한 게 저는 집 진짜 잘 모르거든요. 부동산 네. 이런 거. 근데 결혼할 때 조그만한 집에 사서 들어갔어요. 네. 대출이자 그때 네. 워낙 낮아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일단은 누가 쫓아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렇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전세 사시는 제 또래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을 기다리느라고 전세로 계속 사시던 분들도 많으신데 네.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분양이 되면 안 된 경우. 너무 로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그렇죠. 16억에 분양 받아서 막 26억에 팔고 뭐 이런 게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생각처럼 다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경쟁률이 지금 네. 분양을 하면은 뭐 10대 1, 20대 1이 아니에요. 뭐 200대 1, 300대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그 사실은 대학 입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학 입시 때 뭐 경쟁률이 5대 1, 뭐 10대 1 이래도 굉장히 이게 들어가기 맞아요, 힘든 맞아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100대 1, 뭐 200대 1, 300대 1, 500대 1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음. 감당이 안 되는 경쟁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확률에 의존하지 말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당장 분양이 아니라 전세 끝날 때 전세금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해도 또 집값이 많이 이미 올라 있는 것 네. 같으니까 부담은 좀 되고 그렇죠. 항상 늘 고민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